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하루 종일 등락을 수차례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국내 증시가 결국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하지만 다만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100선만큼은 강하게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증금만 해도 최소 14억 원이 넘는 그런 고급 임대 아파트가 수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해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외환위기 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천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채권은행들이 4월 말부터 44개 그룹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 부실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의 자산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 만든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형태로 캠코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 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 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채권은행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채권은행이 나서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전략으로는 결코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자칫 최악의 경우로도 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라든가 또 재정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은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동원했던 유인책을 다시 부활했던 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요, 오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금융권에게 세제상의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97년과 98년 당시에 시행했던 세제 지원책 중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다시 꺼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해 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지난 6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재정과 세제 지원 방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향과 시기 등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리에서는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깎는다는 그런 대책도 포함이 됐는데요. 왜 이런 대책들이 나왔고 또 이 효과는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은행과 마사회 등 이른바 신해직장이라고 불렸던 공기업의 대졸 초임이 최대 1,000만 원가량 깎이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일자리 나누기 방안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공기업 대졸 초임은 민간기업 수준인 2,5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임금 범위 역시 최대 연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이나 거래소, 예탁결제원 같은 초봉 3,500만 원 이상의 최상위급 공공기관 역시 최대 30%까지 초봉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초임 삭감으로 인재들이 공기업에만 몰리는 이른바 인력 편중 현상을 막고 일자리 나누기 역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임금을 깎아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남는 재원은 청년 인턴 확대 등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삭감 조치가
기존 직원의 고통 분담 없이 신입사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입사원들은 최대 30%나 연봉이 깎이지만요. 기존 사원들은 간부가 될 때까지 기존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노사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도 노사 간에 더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모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신입사원들 위주로 이렇게 임금이 깎인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과 신빈곤층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지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2월 말까지 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로 들어올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좀 적은데 나갈 돈이 많아진다라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부는 돈을 마련키해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과연 없는 것인지 여의도 국회에 나가 있는 임세원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치부 임세원입니다. 네, 적자 국채라는 게 뭐 뜻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명확히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자, 적자 국채라는 게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40조 원이라는 이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 걸까요? 예, 적자 국채란 말 그대로 나라가 빚을 지는 겁니다. 네. 즉,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나가야 할 돈이 많으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이미 20여조 원의 국채 발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가할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약 20여조 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 성장할 것이라고 봤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2월 들어 성장률 추정치를 마이너스 2%로 6%포인트 낮췄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성장률이 6%포인트 떨어지면 적어도 1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로 적자 국채를 검토하고 있어 이 둘을 합치면 지난해 예산안보다 20여조 원 늘어난 40조 원의 국채 발행이 예상됩니다. 네. 자, 쉽게 말해서 나라가 빚을 지는 바로 그 내용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적자 국채 발행으로 우선 나라 재정의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민간 자금 유동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점입니다. 당장 회사채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인정해서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그건 최후의 수단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이 적자 국채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 우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선 체계라면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청년 인턴제 등 실제 효용성을 비판받은 사업이 아닌 일자리의 지속성과 임금 수준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초중고 책걸상 및 컴퓨터 교체 사업 등 지방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교육 투자와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들이 오갔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 일정과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윤중현 장관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장을 불러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벌였는데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시 한국은행이 이를 사줘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오재세 민주당 의원은 40조 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추경은 사회 간접 자본이 아닌 서민 지원용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와 충분한 검토 뒤에 2월까지 초안을 만들어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임세원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임대주택이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상위 부유층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용산의 최고급 임대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임대 아파트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아담한 아파트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무려 14억에서 2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보증금 규모도 놀랍고 또 이렇게 큰 비싼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기록되다니 그 부분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 옛 단국대 부지에서 임대 분양한 최고급 임대 아파트 한남더일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증금만 14억 원에서 25억 원에 월 임대료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급 아파트입니다. 보통 중산층들은 엄두 내기 힘든 가격 때문에 청약 성공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반신반의했는데요. 결과는 의외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한남더일은 467가구 모집에 2천여 명이 청약해서 평균 4대1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특히 가장 비싼 332제곱미터 펜트하우스 12가구에 616명이 청약해 무려 51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경우 임대 보증금 25억 원에 월 439만 원으로 분양가로 따지면 3.3제곱미터당 약 4천만 원, 그러니까 총 4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추산되는데요. 서울 강남 최고 요지의 아파트들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네. 616명이 청해서 5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펜트하우스의 월 임대료가 439만 원. 저 같으면 이제 누가 임대 보증금 내주면서 들어와 살으라 그래도 저는 못 살 만한 그런 굉장히 초고가의 그런 주택인데, 자, 이렇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 인기를 끈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인기를 끈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남더일의 이번 흥행 성공은 이른바 VVIP라는 최상위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먹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남더일이 위치한 용산 옛 단국대 부지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최적의 입지로 녹지와 한강 조망권이 보장된 전형적인 부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다시 나오기가 힘든 입지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돋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아파트는 임대 기간에는 취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데다 2년 6개월 후에는 분양 전환을 할지 안 할지도 입주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로 분양을 했을 뿐 사실상 무늬만 임대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단 좀 살아보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을 해보자는 수요자들의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한남동 이외에도 최근에 판교에서 분양을 했던 공공 임대 아파트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던데요. 그쪽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 신도시 중대형 공공 임대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 총 2,009가구 모집에 5,147명이 몰려 평균 2.6대1, 최고 12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청약 전에는 주변 분당 지역의 시세에 비해 다소 비싼 데다 10년이라는 긴 임대 의무 기간 때문에 소유자들의 불만이 겹치면서 청약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판교 역시 경기 남부권 최고의 입지라는 점이 청약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금으로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좋은 새 집에 살다가 10년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은 현상을 이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갈 곳이 없는 부동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른바 VVIP라고 말할 수 있는 최상위 수요층은 역시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 같은 결과가 올해 내에 다시 되풀이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아파트 분양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도 여전히 인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최근 양도세 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규모의 추가 규제 완화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청라 웰카운티가 1순위에서 대거 미달됐습니다. 결국 최상위 계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나 입지적으로 완벽히 차별화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수요층이 몰리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하락하며 110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유럽발 금융위기 우려감과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가운데 프로그램 매도세가 5천억 원 이상 출회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연일 매도에 나서면서 장중한테 11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낙폭 줄이기 시도가 일어났지만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내린 11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포인트 내린 384로 마감해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2% 오르는 등 어제 낙폭이 컸던 일부 은행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수급 개선 기대감과 주요 공급처인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시장 점유율 상승 소식에 1.7%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생산 설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덕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올 초에는 증시 상승기에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연초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유독 한국 증시에 몰리면서 국내 증시의 낙관론이 급속히 퍼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낙관론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낙관론에 대한 근거는 글로벌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값 강세에 대한 그 전망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1200선 안착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1300선을 단기 반등 지수 상단으로 잡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데다가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지연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피 지수도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문가들도 시각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은 내놓은 시장 전망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1080선에서 1200선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더 연장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뚫고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MMF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소식은 여러분께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MMF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펀드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MF의 자금 쏠림 현상이 과열 현상을 빚으면서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지만 그래도 가입하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현재 MMF 설정액은
11조 9,4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 수익률은 3.1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전 수익률이 5에서 6%대였는데요. 그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MMF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급감하자 증권사 및 운용사들은 법인들의 MMF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자금을 받으면 MMF의 수익률이 더욱 떨어져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규 가입을 거부하다 보니 그 기존 MMF에서 돈이 빠질 때를 기다리는 대기성 자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하자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특판 예금 수익률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MMF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단기 부동자금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 주목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32대 정경련 회장으로 재선임돼 앞으로 2년간 재계를 이끌게 됐습니다. GS그룹의 허창수 회장과 STX 강덕수 회장이 새로 부회장단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유관기관 공동펀드 자금 중 1,030억 원이 오는 20일부터 증시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간 상장 주식과 국공채 8대2 비중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보증을 확대하면 보증 부실도 함께 늘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사고율 전망치인 8%보다 높은 IMF 때의 14.3%에 맞춰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송파구 12%, 강남구 6.9%, 강동구는 7.2%가 올랐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용재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장영혁 차장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재 차장께서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까지 하락을 통해서 지금 코스피가 그 4거래일째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월 13일에 1%의 상승을 뺀다고 하면 거의 9일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특히 그 선물의 매도 계약 수가 전일에 32,000계약의 순 매도를 보여줬는데, 누적 순 매도죠.
그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32,000 계약의 순 매도가. 근데 그 중에 한 번만 그 뒤로 상승을 했고 나머지 2번은 대략 코스피가 10%에서 14%의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신권의 지속적인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5,100억 원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당히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어떤 그 테마주들, 특히 바이오주라든가 2차전지, 그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마저 오늘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이라기보다도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부터 해가지고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대규모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점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또 최대 화두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은 장용혁 차장께서 맡아주십시오. 예, 지금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누적 계약수가 35,000계약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그 이후에 하락이 추가로 발생했던 적에 그 과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억누르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이 5천억 원 이상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받침이 되고는 있지만 그 위로 프로그램 매물이 너무 과하게 쏟아지고 있는 여파로 지금 시장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은행주가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강세였습니다. 정부가 장기물 통화 수합을 통해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이 2%대 강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시장 하락에 비해서 장중 내내 좀 양호한 움직임이었고요. 시장 친화적인 새 경제팀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 노력이 가미가 돼서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 매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거래소의 상대 강세로 시장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스닥 강세 종목군이었던 셀트리온이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됐던 셀트리온이 장중 고가가 13% 정도 나왔었는데 장중에 6%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LED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린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세를 주도했던 업종들 위주로 낙폭이 크게 발생을 하였는데요. 먼저 LED 관련들 중에 삼성전기가 6%대, 서울반도체가 7%대, 화우테크가 10%, 에피밸리가 13%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삼성 PNC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 이외에도요. LG생명과학이 5%대 하락, 제이콤이 12%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린 에너지 중에서도 포유먼이 10%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요. 현진소재가 7%, 용현비엔과 유니슨이 6%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화재가 연일 상한가 행진을 접고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모텍이 서유럽 시장의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뭐 테마 관련주 이제 대장격이었던 LED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재 차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요즘 눈길을 주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주사 하나 하고요. 코스닥의 그 태양광 전지에 관련된 회사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네. 그 한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말들이 참 많았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룹의 어떤 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 대우조선해양을 포기함으로 해서 어떤 그 유동성이나 재무적인 안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그 인수를 포기함으로 해서 그 김승현 회장이 차후 한화그룹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경영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발표를 했죠.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그 대체 에너지라든가 특히 태양광, 그 다음에 어떤 신사업,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강찬 그 포부를 밝히면서 그것 또한 좀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생명과 제일화재가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의 그 금융그룹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잡게 되면 자, 금일 종가가 27,000원에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121선을 하회를 한 가격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지금 상태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즉 전일 종가, 그러니까 금일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목표 주가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2월 9일 날 형성된 고점이 31,25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0%가량의 수익을 보고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61선이 올라오는 가격이 24,000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 손실폭이 클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사실은 아래쪽에 그 하락의 무게를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가겠습니다. 25,850원. 즉 전일 저가가 25,850원인데 그 전일 저가를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발에 따른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요즘 상당히 좀 증권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저는 상당히 오랜만에 코스닥 종목을 하나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바로 그 태양열 전지에 들어가는 그 방막형이라 그러죠. 네. 그 부분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소디프 신소재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소디프 신소재 회사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태양광 방막형 모노실란 생산 업체입니다. 즉, 그 모노실란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그 실상적으로 그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 소디프 신소재 하나밖에 없다는 점. 자, 기존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모노실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로 만들어내는 그 방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지금 폴리실리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는데 그 이 방막형, 그 모노실란 시장 자체가 1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금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그 거래소에 있는 회사와 지금 그 경영권 분쟁이 조금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동양제철화학이 거의 그 이긴 듯한 그런 지금 그 공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26일 날 주총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소디프 신소재에 사실은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벌써 예전부터 동양제철화학이 대주주로서 그 어떤 경영권의 그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게 호재로 작용할지는 두고 보겠지만은 실적적으로 모노실란의 성장성을 보고 오히려 그 소디프 신소재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요즘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좀 곽강을 받았는데 태양 관련된 주식들은 그다지 녹색 성장에 관련 혹은 2차전지,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보다서는 좀 상승률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평선들이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6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그 윗꼬리 아랫꼬리를 형성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의 무게를 조금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금일 종가에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인 7만 원이 형성돼 있는데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즉 N자형 패턴을 봐서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정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6만 500원,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이 흐르고 있는 그 가격대가 6만 500원인데 6만 500원이 하회를 하면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디프 신소재와 한화 두 기업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장 차장님의 투자 전략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자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이번엔 골라왔습니다. 이제까지 시장의 강세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약간 약세가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자산 방어주 성격의 주식들이 상대적인 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두 종목을 마찬가지로 들고 나왔습니다. 첫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 우선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많은 회사 꼽으라 그러면은 항상 꼽히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회사고요. 과점적 지위로 인해서 안정성이 보장된 기업이고요. 원재료값 하락에 대해서 지금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평가고요. 목표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도 3만 원 선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움직이긴 하지만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에폭시 수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에폭시 수지는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도료, 토목건축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기능성 원자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국적 기업인 다우케미칼, 나냐, 헥시온에 이어서 세계 5위 기업인데요. 총 매출액의 65%를 수출해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 상승에 대한 이익도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월 초에 작년 총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최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거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 거래량들이 4만 주, 5만 주 비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40만 주 거래가 나왔었고요. 그 이전 움직임 보더라도 2만 원대를 크게 넘기지 못하던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가 크게 급증을 하면서 가격권을 뽑기 시작을 했는데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표가는 그 이전에 10월 정도 가격이었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기 전 가격이었던 고점 가격입니다. 27,000원 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5일선 가격이 지나고 있는 지금 22,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최장기 이평이 무너지는 가격입니다. 2만 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상승세와 더불어서 기관 매도가 다소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매도는 충분히 이만한 거래량이면 충분히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5일선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같이 좀 장이 아무래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때일수록 이렇게 좀 탄탄한 기업들에 대한 눈길을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좀 탄탄한 기업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예. 다음 기업도 대표적인 자산주 성격입니다. 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KCC를 들고 나왔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요. 풍부한 현금 자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마찬가지 기업이고요. 자산 디플레 시대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료 부분의 성장성이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료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40%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또한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린 오피스 사업 부분도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테마에도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1년여 만에 최장기 이평선을 회복을 하였는데 투신하고 기금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움직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음봉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5일선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33만 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계속 몇 번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거래량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제가 지금 5일선과 11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0만 원 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목표가는 그 이전 가격이었습니다. 전고점 수준인 36만 원 선,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최정의 이평선을 무너지는 가격인 지금 27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CC에 관한 기업에 관한 소식까지 전해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께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100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 박스권 한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요번에
나타난 또 1080포인트대, 그러니까 1090포인트대 박스권이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1200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오히려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즉, 전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를 했다가 하회를 한다 그러면은 매도, 그 다음에 매수한 상태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매수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일 장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내일 1080포인트대죠, 결국은. 1080포인트대가 지지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입장에서 다가섰다가 하회를 하는 순간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내일 또한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늘 밤에 미국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캔들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 2개 나왔다는 거는 상방과 하방 간의 싸움이 아주 지금 견조하게,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락으로도 밀리지도 않고 상방으로도 올리기에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좀 지켜보는 관점도 괜찮다. 내일장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에 관련된 양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투신의 프로그램 매도에 관련된 것들이 또 한번 출회가 될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약세장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샀다가 오르면 좋은 거고, 좀 내릴 때 되면 얼른 팔아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가격대가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의 진입도 쉽지만은 철저하게 전저점이 깨지는 순간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 전략이 그렇게 되는 아주 좋은 자리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수의 기회이자 이 손절매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냉엄하게 지켜야 될 그런 동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재 주요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진단인데요.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우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8일째 급등하면서 오늘도 13원이 급등했습니다. 1,481원으로 1,480원대를 뚫고 올라갔는데요. 이제 1,500원대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지난 8일 동안 상승한 그 상승폭은 무려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내외 악재 중첩에 따른 수급 악화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시장 불안이나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외 악재가 더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2단계 그 구제 금융안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 또 GM 파산 가능성 등 자동차 빅3 위기 상황,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려감이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그 달러 확보 심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흥 시장에서 먼저 돈을 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내부 요인, 그러니까 그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채 3월 만기 외채가 또 부담 있고, 또 일부 은행의 그 외채 후순위채 발행했던 걸 그 콜옵션 행사 포기에 따라서 그 외국계 채권자들의 우리 국내 은행에 대한 국내 은행권의 그 유화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국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금융,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그 신용 경색이 지속되면서 다시 이제 우리 또 여기다 또 내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신용 부도 스와프,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또 가상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외화 조달 창구는 좀 좁아지는 셈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수급 불일치가 오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또 외국인 그 주식 매도 이거인데, 이게 이제 그 주식 매도는 환율 상승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이 오르니까 환차손 때문에 또 주식을 팔아서 다시 환율 상승으로 오르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달러 지금 그 달러 확보 그런 것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돌아가는 세상이 워낙 경제적인 관점을 볼 때 좀 뒤숭숭하니까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겹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서 뭐 이제 그 외채 조기 상환이라든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런저런 그 액션들이 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즘 들어서 동유럽발 2차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그 악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그 리스크, 부도 위기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 외환 위기하고 뭐 비슷하니까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빚을 많이 내서 산업화를 이루고 막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빚을 못 갚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많이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서유럽 국가들인데, 서유럽 국가의 은행들인데, 디폴트가 되면 이 은행들이 다시 이제 그 부실해져가지고 이것이 2차 금융위기로 간다는 게 지금 2차 금융위기 동구발 2차 금융위기의 그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동구 유럽 이 부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이 이제 나오면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제 신흥국가들의 그 화폐 통화에 그 동반 약세를 가져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그 속도가 좀 빠릅니다. 다른 나라보다 강도가 거의 동구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그것도 아닌데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아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돈을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데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여기다가 앞서 말한 아까 우리 내부 문제,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랄지 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환율 상승이 좀 가파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1,500원대 돌파는 뭐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인데, 한 어느 정도 선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럼 가봐야 알겠는데요. 근데 정답이십니다.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로서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전고점이 작년 12월 21일에 그 1,525원이었는데 아마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의 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2, 4분기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년 4분기 단기자금 유출이 447억 달러였는데 올 1분기 만기 도래하는 외채가 130억 달러, 2분기에는 60억 달러거든요. 그게 크게 줄어들으니까 상환 부담이 좀 주는 셈이죠. 여기다가 그 무역 수지도 1월에 적자를 냈지만 2월에는 그 적자 규모가 좀 적어지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또는 소폭 흑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낼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큽니다. 또 통화 송합 등으로 정책 당국의 외화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도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 문제랄지 미국의 자동차 빅3랄지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외환 시장이 워낙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만큼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꾸준히 잘 관찰을 해야겠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우리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들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호 논설위원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동유럽발 금융위기와 함께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결국 4일 연속 하락 마감한 채로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자, 정부 당국은 3월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지 그 발판이 될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보다 더 중시돼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